내 이름은 존 스테이시. 올해로 14살이다. 정말 슬프고 억울하지만 난 곧 죽을 운명이다. 원래는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남기려고 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마저도 허락해주지 않았다. 목소리도 안 들리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걸 보고 있는 당신, 괜찮다면 내 사연 좀 들어주길 바란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틀 전 집 근처에 있는 가게에 엄마 심부름을 가던 중이었다. 가게에서 제일 큰 식빵으로 사와야 한다. 알았다니까. 동생들이 한창 자랄 때라 식용이 왕성하다 보니 빵이 남아나질 않았다. 그렇게 자주 가는 빵가게로 가고 있었는데 저기 잠깐만. 웬 여자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백인들은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짝 경계했는데 튤립이 많이 핀 곳이 어딘지 알아? 갑자기 죄송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어린데 과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겠지. 큰 길로 쭉 가다 보면 나오는 오솔길 옆이야. 고마워. 얼른 가자 언니. 이렇게 두 사람이 탄 자전거를 배웅한 뒤 나도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게 내가 봤던 그 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내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사실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다. 이게 꼼짝마! 경찰이다! 갑자기 우리 집에 경찰관이 쳐들어왔다. 뭐야? 무슨 일이죠? 존 스테이시가 누구지? 살인 용의자로 체포한다. 순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내가 살인을 했다고? 당연히 엄마는 항의했지만 경찰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따라와! 존! 괜찮아.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반항하면 가족들까지 다칠지도 모른다. 나는 순순히 경찰 말에 따르기로 했다. 취조실로 들어간 뒤에야 자세한 경위를 들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도로시 엘마 11살, 메리 톰슨 7살. 이 둘 낮에 만났었는데. 사망 원인은 후두부 충격으로 인한 뇌 좌상. 어때? 네가 아는 사람들이지? 이건 완전히 누명이었다. 나는 잠깐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낮에 너랑 대화한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단 말이야. 몇 마디 하고 헤어진 다음 빵을 사러 갔어요. 빵가게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빵집 주인도 널 못 봤다던데. 네? 그럴 리가. 알리바이는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순 없었다. 맹세컨대 전 하지 않았어요. 흑인 주제에 까불기는 그러다 가족들까지 공범으로 만드는 수가 있어. 가족들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너가 뭐라든 이건 분명 네놈 짓이야. 계속 그렇게 부정하면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 거다. 그냥 했다고 인정하면 돼. 어쩔래? 제가 그랬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너무 분하고 원통했다. 경찰은 조서에 사인하라고 했다. 취조 전에 완성되어 있던 조서였다. 성폭행할 생각으로 죽였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조용히 해. 내용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흑인 놈 하나만 욕바지로 던져주면 다 해결돼. 어제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체포된 후 가족들과 면회 한번 못 해보고 멀리 떨어진 찰스턴으로 이송되었다. 동네 백인들이 보복으로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랑 동생들이 폭행을 당하면 어쩌지? 한 달 후 내 재판이 시작되었다. 관계자들을 보자 이게 다 쇼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기에 흑인은 나 하나뿐이었다. 재판관도 검사도 배심원도 내 편이어야 할 변호사까지도 백인이었다. 피고인은 아직 14살이라 피고인이 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14살은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의 발언은 이것뿐이었다. 증인을 상대로 반대 신문조차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고 배심원은 10분도 상의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나는 전기의자에 앉게 되었다. 이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다. 도대체 왜 내가 죽어야 하지? 너희들도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흑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이면 백인은 만족한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를 동정하는 백인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그런 나라다.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성인용 전기의자가 나한테 맞을 리가 없었지만 집행관들은 잔인하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내 엉덩이에 성경을 깔았다. 전기의자에 전류가 흘렀다. 모든 것이 나한테는 너무 컸다. 결국 마스크가 벗겨졌고
눈물과 침을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봤다. 2014년 내가 죽은 지 70년 후 동생들이 소송단체를 만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내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고 결국 재판이 불공평했다는 이유로 사형 판결은 취소되었다. 이미 죽었는데 판결을 뒤집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천국에서라도 웃을 수 있다. 죽어서도 지키고 싶었던 가족들이 내 무죄를 끝까지 믿어준 것이 정말 기쁘다. 내 이름은 사타케 타이조. 나는 지금 병원에 있다. 할아버지 괜찮아? 어이구, 난 괜찮아. 내가 왜 병원에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 쇼고를 놀래켜줘야지. 쇼고를 놀라게 해주려고 선물을 품에 안고 옷장 안에 숨어 있었는데 할아버지 뭐해? 할아버지? 갑자기 옷장을 연 쇼고 때문에 놀라서 기절했다.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식은 되찾았지만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다.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죽었다면 분명 놀림감이 되겠지. 그렇지도 않아. 응? 할아버지, 다윈상이라고 알아? 다윈상? 그게 뭐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야. 별이 별 것을 다 알고 있구나. 할아버지, 지금 심심하지? 과거에 다윈상을 받은 사람을 알려줄게. 우선은 1995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어떤 멍청한 자동차 광이 있었는데 야호! 최고 속력으로! 국도를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는 게 그 사람의 일과였어. 더 빠르게 달리고 싶어. 보통 스피드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비행기에 쓰는 제트 보조 이륙 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했어. 그걸로 고속도로를 폭주했는데 물론 속도 위반이었지. 믿을 수 없는 파워로군. 최고로 크레이지해. 자동차는 점점 속도가 올라갔고 너무 높아진 속도 때문에 지면 위에 뜨고 말았어. 차가 날고 있잖아. 자동차는 그대로 산 중턱에 처박혀 버렸고 차체는 폭발해서 즉사하고 말았어. 무지하게 멍청하고. 또 있어. 2001년에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로션을 몸에 바르면 불사신의 몸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우와, 그거 대단한데. 딱 봐도 수상한 주술 로션을 구입해서 이걸로 불사신의 몸을 손에 넣었군. 정말? 대단한데. 잘 듣는지 시험해보자. 야, 이걸로 날 찔러봐. 알았어. 친구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달라고 부탁했고 보기 좋게 즉사했어. 상에 딱 맞는 죽음이군. 다음은 2010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자가 진짜 엘리베이터가 닫혔잖아. 왜 다들 기다려주질 않는 거지? 타기 직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것에 화가 나 있었어. 야쁘지 말라고. 내 휠체어는 시속 30km야. 화가 나서 휠체어를 탄 채로 엘리베이터 문으로 돌진했어. 그 뒤로 3번을 계속해서 힘껏 부딪혔는데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문이 부서져서 그대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어. 그럼 그렇지. 그 외에 이런 사례도 있어. 렛츠 번지 점프. 스스로 번지점프 줄을 만들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대로 지면에 부딪히고 말았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친구랑 동물원에 갔는데 해피 뉴 이어. 새해를 축하하려고 호랑이에게 화관을 씌우던 중에 자기 머리가 먹혀버렸어. 바보는 죽어도 못 고친다던데. 아마 그 사람들은 저승에서도 바보일 거야. 쇼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도 죽는다면 상식적인 이유로 죽고 싶군.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오늘은 대학 시절 친구인 이마다의 권유로 오키나와에 낚시하러 왔다. 어때 히로후미? 기분 좋지? 최고야.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기분 전환으로 딱 좋네. 학생 때는 자주 낚시하러 갔었는데 취직하고부터는 점점 횟수가 줄었다.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때니까 말이야. 평소에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즐기자고. 그럼 그렇게 말하고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뭐야 그거? 아직도 하고 있냐? 이건 행운의 부적 같은 거야. 아직 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유품이었던 기념주화를 펜던트로 가공해서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런 잡담을 하고 있는 중에 낚시 장소에 도착했다. 우리는 여유롭게 낚싯줄을 늘어뜨렸다. 수면 위를 뛰고 있는 녀석들이 있군. 동갈치일 거야.
이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 돈갈치? 가늘고 긴 물고기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주변에 많대. 일단 먹을 수 있는 녀석인 것 같아. 우리 미끼를 뺏기지는 않으면 좋겠네. 더 좋은 사냥감을 노려보자고.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되자 나도 이마다도 말수가 줄어들었다. 배의 흔들림이 딱 좋군. 기분 탓인지 몰라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 도시의 소음 안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이 느낌. 풍요란 이런 거겠지. 낚시란 참 재밌다. 낚으려고 생각하면 낚이지 않고 이번에 걸린 놈도 크기가 상당한데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보네. 나처럼 물고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릴렉스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잡힌다. 이게 낚시의 묘미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는 꿈쩍도 않던 이마다의 낚싯대가 크게 휘었다. 이거 엄청 크겠는데? 히로미 잡아줘. 이거 아주 대물이군. 놓치면 안 돼. 낚싯대를 필사적으로 끌어올리자 수면 위로 사냥감이 얼굴을 내미쳤다. 오늘 본 것 중 가장 큰 놈이다. 이래가지고는 낚싯줄이 못 버텨. 히로미 망으로 좀 잡아줘. 오케이. 나는 이 큰 녀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망을 들고 배전에서 몸을 내밀었다. 그 순간 비극이 일어났다. 히로미! 수면 위로 무언가가 갑자기 날아왔다. 순간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선장님, 제 친구가 바다에 빠졌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민 내 모습은 매우 기괴했다. 내 목에는 가늘고 긴 물고기가 꽂혀 있었다. 살려줘. 히로미, 여기 배 좀 가까이 대주세요. 배 위로 올려지긴 했으나 출혈이 심해 의식이 점점 몽롱해졌다. 히로미, 정차려. 공갈채를 그대로 빼면 안 돼요. 피가 계속 나서 죽는다고요. 배는 서둘러 항구로 향했고 나는 도착해 있던 구급차로 옮겨졌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물고기일 줄이야. 위급 상황이다. 빨리 움직여. 병원에 도착하자 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그렇게 무사히 물고기를 꺼낼 수 있었다. 의식이 없었던 동안 이마다는 의사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다. 선생님, 제 친구는... 다행히도 혈관과 기관은 무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병원으로 오시길 잘했네요. 동갈치를 꺼내려면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동갈치는 매우 위험한 물고기로 전 세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냥 찌르기만 할 뿐 아니라 박힌 상태에서 회전하며 도려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동갈치는 작은 물고기가 먹이인데 비늘에 반사된 햇빛을 발견하면 시속 60km로 돌진한다고 한다. 오키나와에서는 상어보다 무서운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이건 내 추측이지만 습격을 당한 건 펜던트가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수면에 반사된 빛을 받아 반짝이는 걸 동갈치가 사냥감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닐까? 수술한 다음 날 의식을 되찾았다. 상처가 벌어질 수 있어서 대화는 금지였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연락을 받은 여자친구가 바로 달려와서 나를 보고는 엄청 많이 울었다. 모처럼 얻은 휴가가 엉망이 되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내 이름은 나빌. 아싸! 오늘도 내가 1등이다! 우이씨, 뭐 저리 빨라! 방글라데시 남서부에 있는 쿨나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 가족, 친구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빌! 한 번 더 하자! 넌 나한테 안 돼! 응? 10살 때 내 몸에 어떤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왼손에 생긴 작은 사마귀였다. 이게 뭐지? 나빌! 지금 갈게! 그다지 아픈 것도 아니어서 이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5년 후, 아야야, 너무 아파. 내 양손에는 무서울 정도로 많은 사마귀가 생겼다. 요전에 다녀온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대. 다른 병원을 찾아보자. 부모님은 괴로워하는 나를 여러 의사에게 데리고 갔으나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었다. 10년이 지났을 때쯤 내 양손의 사마귀는 더욱 커져서 마치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늘 보는 거지만 징그러워. 사람들은 이런 나를 트리맨이라고 불렀다. 가끔 찾아오는 통증은 진통제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더 무거워진 것 같은데. 손에 생긴 사마귀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서 들고 다니는 게 힘들 정도였다. 어른이 되고 자전거 택시를 잠깐 했었는데 으악! 인연이 운전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서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더욱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는 어우 징그러. 이 괴물! 저리 가! 외출할 때마다 심한 말을 들었고 천으로 손을 가리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지금은 손가락 감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손가락 이외에는 조그만 충격에도 엄청 아프다. 혼자서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다. 난 이런 것도 혼자서 못하는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 극심한 고통까지. 양손을 절단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내가 살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보, 잘 먹어야 돼? 괜찮아? 누구보다 소중한 아내와 딸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증상의 악화를 계기로 전환점이 찾아왔다. 나빌 씨, 이야기 좀 나눠도 괜찮을까요? 어떤 방송국에서 나의 병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했다. 방송 내용은 방글라데시 수상의 귀에도 들어갔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나는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판명된 것은 오랫동안 알 수 없었던 병명. 우체상 표피 발육 이상증이네요. 이렇게 중증인 사례는 상당히 드뭅니다. 우체란 사마귀를 말한다. 요컨대 딱딱한 사마귀가 비정상적으로 퍼져나가는 병이다. 그 원인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 자체는 상당히 흔한데 일상생활 중에 상처를 통해 몸 안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면역 기능 덕분에 사라지지만 나처럼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으면 감염된 세포가 악성으로 변해서 사마귀가 되어버린다. 손이 감염된 상처 근처의 피부로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간다. 안타깝게도 이 병에는 아직 완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하지만 지금 있는 사마귀를 제거하고 피부를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정말요? 네, 꽤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 따님을 안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완치법이 없다는 건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딸을 안아볼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었다. 우선은 전기 메스로 대량의 사마귀를 제거했다. 숙련된 외과 의사도 꽤 애를 먹었고 내 수술은 무려 16차례나 계속되었다. 마지막 수술이 끝난 후 붕대를 푼 손을 보자 몸이 떨려왔다. 내 손이야. 이렇게 제대로 된 내 손가락을 본 것이 10년 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나는 내 손으로 딸을 안아볼 수 있었다. 딸이 태어났을 때만큼이나 행복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때 손을 보니 사마귀가 여기저기 나 있었다. 이건 아직 완치법이 없는 병이다. 나는 다시 트리맨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북한의 정통한 남자 히타무라 코지라고 해.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칭 북한 지도자인 김치일족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채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한마디로 완전 위험한 나라이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좀 독특하다. 얼마나 독특하냐면 진실 1. 남자는 모두 김정은과 같은 헤어스타일. 김정은은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하다. 대체 어떤 미용사한테 부탁하면 이런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거지? 북한에서는 통칭 패기머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1서기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다. 평양에서는 가위를 든 감시팀이 주변을 감시하고 다닌다. 동무, 이 머리는 대체 뭔가? 애기 머리로 만들어주지. 무슨 벌칙갱도 아니고. 이렇듯 북한에서는 국민의 생활을 마구 규제하고 있다. 진실 2. 휴대전화는 모두 스피커폰. 북한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두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국민이 혹시라도 반역에 가담할까봐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해. 어서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이런 연인들의 대화가 북한에도 존재하는지 수수께끼지만 만약에 있다면 모두 주변 사람에게 들린다. 사생활이고 뭐고 없다. 북한에서는 사상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고 그에 따른 규제도 많다. 진실 3.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됨.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나? 북한에게 있어 청바지는 가증스러운 미국놈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스기장이 북한 사람이었다면 중범죄를 저지른 게 된다. 패션의 선구자고 뭐고 바로 총살이다. 김정은이 언제나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까? 언제 봐도 시골 공장에 있을 법한 아저씨 같다. 물론 김정은이 겨울 때 자주 입는 검은 코트는 100만 엔짜리다. 역시 최고 지도자군. 이런 북한에도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긴 한데 선거 방식이 참 특이하다. 진실 4.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특이함.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이 김정은뿐이다. 이래선 선거의 의미가 없다. 국민은 강제적으로 김정은을 뽑게 되는데
무서운 점은 반드시 투표율 100%, 득표율 100%를 맞춰야 한다. 투표소에서 김정은에게 투표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뭐 선거에 참여하는 자세만은 배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금 북한에서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진실 5. 북한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물건. 북한에서 제2의 화폐로 불릴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 그건 바로 초코파이. 그렇다, 그 초코파이다. 2004년 공장 단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잔업수당으로 초코파이가 지급되었는데 우와, 엄청 맛있잖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걸 계기로 순식간에 초코파이의 인기가 올라 가격이 급등했다. 원으로 바꿀 수 있는 제2의 화폐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참 독특한 나라다. 2017년에는 한국의 과자 제조사 오리온이 탈북자에게 초코파이 100박스와 초코파이 평생 구매권을 증정하여 화제가 되었다. 북한 사람들 초코파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상 특이한 나라 북한에서의 생활을 소개해보았다. 언젠가 꼭 세계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다. 내 이름은 미나미 치카. 스니치 백화점 8층에 있는 고저스라는 룸살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밤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인데 일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내 말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실컷 마셔야지. 다음 날이 휴일인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른의 사교장에 지옥의 불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밴드가 연주를 마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참극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어라? 무대 위에서 연기가 나네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이야! 불났어요! 대피하세요! 가게 뒤편에서 달려온 종업원의 말을 듣고 정말로 불이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업원의 외침과 타는 냄새 때문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얼른 도망가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뛰어가는 와중에 저는 침착하자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침착해 치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해. 남편도 그렇게 말했잖아. 죽은 내 남편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잘 들어 치카. 불이 났을 때는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도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법을 읊고 다녔습니다. 화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연기입니다. 검은 연기를 들이마시면 1분도 못 가 쓰러집니다. 불이 나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춘 상태에서 이동한다. 예전에 남편이 알려준 것들을 되새기며 침착하게 대피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사람들이 몰리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금물이랬지? 불이 난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정전 때문에 안에 갇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스티스들이 출근할 때 쓰는 비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계단을 이용하면 1층에 있는 뒷문까지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곧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연기가 찼잖아. 비계단 입구로 이어지는 통로가 이미 연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해 가게로 돌아왔더니 종업원과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못 쓰나요? 연기가 퍼져서 안 돼. 지금 비상문을 열어보는 중이야. 화재 대피용 비상구. 만약 이용할 수만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희망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열 때문에 문이 녹아서 안 열려. 여기도 안 열려.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에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는 제가 죽으면 혼자 남게 될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죽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아까 포기했던 비계단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을 찾는 것보다 연기를 뚫고 나가는 게 나아.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왜 꺼져 있지? 아무것도 안 보여. 문은 어디 있는 거야? 가게가 통째로 정전이 되어 전등이 다 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게 안으로 돌아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비계단을 찾았지만 연기가 차오르고 있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여기서 순순히 죽을 생각은 없어. 최대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가야 해. 애가 기다리고 있어.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참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들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기는 B팀, 생존자를 발견했다. 남자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제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구급대원들이 미는 이동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긴 대체... 이제 안전합니다. 안심하세요. 구급대원의 말과 함께 눈에 들어온 광경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불길과 검은 연기로 자욱한 세니치 백화점 창문에서 연이어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살려주세요! 불길과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허공에 몸을 날리는 사람들까지.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후 이송된 병원에서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싫어! 품 안에서 아들의 온기를 느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화재의 원인이 3층에 있던 공장이었다는 것과 화재 사실이 늦게 알려진 것은 방송을 포함한 방화 설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빌딩 화재 중 가장 많은 1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날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내 이름은 하워드. 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베테랑 저널리스트다. 바보 같은 사람이 참 많군. 지금 어떤 위험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 위험한 행위란 바로 이거다. 제목은 셀피란 즉 셀카를 뜻한다. 예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셀카를 찍는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지만 셀카를 찍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259명에 이른다. 셀카 때문에 죽는 게 말이 되냐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때? 완전 높지? 대박이야! 이것은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남자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익스트림 매니아다. 이 남자는 비디오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두고 고층 빌딩 옥상에 맨손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나 좀 봐봐! 그런데 손에 힘이 점점 못 올라가겠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남자는 벽을 타고 올라가지 못했고 그대로 추락했다. 물론 즉사였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관광하러 온 인도 부부의 이야기다. 이게 그 유명한 절벽이군. 경치 좋다. 이 공원에는 테프트 포인트라 불리는 절벽이 있다. 부부는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했다. 평범한 기념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유명한 인스타그래머였다. 평범한 사진으로 만족할 리가 없었다. 좀 더 아슬아슬한 곳에서 찍을까? 그래. 스릴 있게 찍자. 테프트 포인트는 가파른 낭떠러지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절벽 가장자리에 손잡이도 없다. 삼각대는 여기에 고정하고. 절벽 쪽으로 더 가보자. 이런 곳에선 조심히 행동해야 하지만 두 사람은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그날은 목격자도 없었다. 다음날 같은 절벽을 방문한 커플이 남아있던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만 있고 사람이 없네? 설마 아니겠지? 일단 신고하자. 공원 관리소에서 조사한 결과 243m나 되는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부부는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거 참 끔찍하군. 세 번째 사연의 무대는 인도다. 예이! 지금까지는 높은 곳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인도 남부에 있는 타밀나두주. 이곳은 여러 댐과 저수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얘들아, 모처럼 왔으니까 더 깊은 곳까지 가보자. 이 가족 또한 관광객이었다. 이 정도면 되겠다. 다들 카메라 쪽 보고. 김치. 물이 허리 정도까지 오는 곳에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 바로 그때 발이 미끄러진 장남이 물에 빠져버렸다. 손을 잡고 있던 여자 형제들과 엄마까지 끌려들어가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손을 놓은 아빠와 막내 아들은 살아남았으나 물에 빠진 나머지 4명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이럴 수가. 그 후 경찰들이 와서 사체를 건져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셀카와 관련된 사건은 자주 일어난다. 철도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열차에 치이거나 코끼리와 사진을 찍으려다가 코에 감겨 질식사하거나 상어와 함께 사진을 찍는 무모한 사람도 있다. 잡아먹힐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지. 이렇게 위험한 셀카 촬영이 횡행하게 된 원인으로 SNS에 보급을 둘 수 있다. 주목받고 싶어.
이걸론 좋아요 별로 못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팔로워가 늘어났으면 하는 과시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촬영한 사진에 주목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저번 영상 반응이 좋았단 말이지. 다음엔 더 위험한 곳에 도전해봐야지. 주목받을 때 쾌감을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 더욱더 과격해지는 것이다. 결코 셀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끝났다. 남들의 관심을 받자고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이다.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내 이름은 토마스. 현재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다. 어제는 연인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날, 밸런타인데이였다. 이런 곳에서 푸념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메리,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날 차버리다니. 그렇다. 난 오늘 실현당했다. 속상한 건 알겠는데 적당히 마셔. 시끄러워. 이 상황에 어떻게 술을 안 마셔? 절친 지미의 충고도 오늘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다고. 근데 어쩌다 차인 거야? 내가 너무 가난하대. 알바 전전하면서 살지? 틀린 말은 아니네 뭐. 상처에 소금을 뿌리다니. 절친이라고 부른 거 취소할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나랑 사귀면서 딴 놈을 만나고 있었다니까? 그건 너무했네. 상대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는 잘나가는 엘리트래. 승산이 없단 말은 하지마. 나도 아는 걸 남한테 들으면 더 짜증난단 말이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봤자 끝난 건 끝난 거고,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화를 푸는 거야.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나한테 맡겨. 내일 좋은 곳에 데려가 줄 테니까. 다음날 숙취 때문에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지미를 만나러 갔더니, 야 여기 네 직장이잖아. 대체 왜 실현당할 바로 다음날에 남자랑 동물원에 가야 되냐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너한테 꼭 필요한 이벤트가 열린다니까. 이벤트가 열린다고? 여기서 단체 미팅이라도 하냐? 일단 들어가 보면 알아. 지미가 나를 데려온 곳은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전시하는 곳이었다. 다 왔어. 여기야. 그리고 지미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다. 그곳에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사육관이 있었다. 여기라고? 이딴 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 바퀴벌레 중 한 마리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 친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얼굴 좀 펴봐. 이건 이 동물원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중 하나야. 지미의 설명은 이랬다. 이 동물원에서는 매년 나처럼 밸런타인 전후로 차인 사람들을 위해 기분 전환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벤트 내용은 동물원에서 기르는 바퀴벌레에게 헤어진 애인의 이름을 붙이게 해주는 것이었다. 돈이 들긴 하지만 기념으로 증서도 만들 수 있어. 쓸데없는 부분에서 디테일하네.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벤트지만 발상 자체는 재밌긴 하다. 이게 뭐야? 인증서와 함께 바퀴벌레 사진을 메리에게 보내면 분명 내 기분도 풀릴 것이다. 15달러라. 싼 건 아니지만 해볼 가치는 있겠군. 잘 생각했어. 자,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골라봐. 지미의 말을 듣고 나는 창가 바로 앞에 있던 녀석을 골랐다. 그 뒤 지미가 바퀴벌레 메리를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거면 되겠군. 그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자. 잠시 후 무시무시한 일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자, 토마스, 메리한테 작별 인사해. 잠깐! 놀랍게도 지미는 메리 2호를 바퀴벌레의 천적인 미어캣 사육관에 던져버렸다. 갑작스런 먹잇감의 등장에 신난 미어캣들이 굴에서 뛰쳐나왔다. 메리는 달아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가엾게도 미어캣에게 머리부터 잡아먹혀버렸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이벤트야. 어때? 후련하지?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후련하긴 하네. 데려온 보람이 있었네. 넌 풀 죽은 얼굴이 안 어울리거든.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지미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깨달았다. 이 이벤트는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바퀴벌레의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제인, 너 꼴 좋다. 켄토, 이 바퀴벌레 같은 놈. 뭐라고 할까? 인간이란 참 애처로운 동물인 것 같다. 그래도 차인지 이틀 만에 털어내긴 힘들어. 질질 끌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후딱 잊어버리는 게 제일이지. 푸념을 늘어놓으면서도 속으로는 지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여기서 끝내면 딱 좋게 마무리될 것 같지만 난 할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남자다. 메리에게 동물원에서 준 인증서와 함께 메리 2호의 사진을 보냈다. 그저 패배자의 바락이라는 건 나도 잘 안다. 잘 가라 메리. 아, 후련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내 이름은 망사르. 모로코 남동부에 있는 지스말타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내 아버지는 술탄이라 불리는 모로코의 왕이며 나는 아버지의 7번째 자식이다. 왕자에 앉는 건 딱 한 명이다. 그 영광을 손에 넣으려면 강해져라. 내 꿈은 왕이 되어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전사로서의 재능이 있었다. 매일매일 전투에 빠져 살았고 22살 무렵에는 왕국의 대표로 모로코 북부를 통치했다. 그렇게 기세를 몰아 왕위 싸움에서 승리했고 보란듯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 당연한 결과지. 하지만 당시 모로코 내에서는 빈번하게 반란이 일어났다. 배신자! 니놈들은 살 자격이 없어! 나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더욱더 싸움에 몰두했다. 그때 당시 모로코에 내 적수는 없었다. 살려줘! 닥쳐라 배신자. 반역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제거했다. 이런 잔혹함과 카리스마를 두고 사람들은 날 피에 굶주린 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거역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내 군대는 이따금 지중해로 나가 배를 습격하고 다른 나라의 기독교 신자들을 납치했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큰 돈을 벌었다. 거침없는 기세로 세력을 넓혀간 나는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내란을 진압하고 이 몸은 무적이다! 정말로 왕국 통일의 꿈을 이루고 말았다. 카리스마 넘치고 돈도 많으니 당연히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망사르님, 저 좀 봐주세요. 안아주세요. 원래도 왕은 마음대로 여자를 고를 수 있었지만 나라를 통일한 뒤로는 인기가 더욱 늘었다. 여자들이 매일 제 발로 찾아왔다. 매일같이 왕실의 여자들을 불러 함께 밤을 보냈다. 정말 강하고 멋지세요. 나도 알아. 나는 피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굶주려 있었다. 매일 여러 명의 여자와 동침했다. 한바탕 전투를 치르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분출돼서 흥분 상태가 된다. 축배를 들고 나서 여러 명의 여자와 밤을 보냈다. 이것이야말로 왕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전하,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도 임신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이거 참 기쁘군. 당연히 낳아야지. 연이어 자식이 생겼다. 그 후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다. 전하의 아이가 생겼어요. 저도 생겼어요. 누구더라? 매일 몇 명씩이랑 자다 보니 그 중엔 얼굴조차 모르는 여자도 있었다.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내 아이라고 거짓말하고 왕족으로 들이려고 했던 여자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멈출 줄을 몰랐고 더욱더 많은 여자들과 잤고 우리 아빠 맞죠? 나도 왕 시켜주세요. 많을 때는 연간 32명의 자식이 태어났다. 매달 3명꼴로 자식이 늘어난 셈이다. 싸움과 욕정에 굶주렸던 내 인생도 결국 망사르님! 82세의 나이에 나는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정말 오래 산 것이다. 나는 죽기 직전까지도 정력이 넘쳐났다. 그렇게 평생 동안 얻은 자식은 1171명에 달했다. 남자 한 명이 낳게 한 자식 수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기네스북엔 확실하게 내 핏줄이라고 증명된 888명만 기록되었다. 자식이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왕자에 걸맞은 사람은 나야! 아니, 나야! 이렇게 새 왕조를 둘러싸고 혈육끼리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죽은 뒤 더욱 심해진 후계자 싸움은 내란으로까지 번졌다. 이게 아닌데... 내 평생 바쳐 이뤄낸 국가 통일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은 탓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내 이름은 아카사카 레이지. 직업은 어느 작은 파출소의 순경이다. 아이고 총각,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거기! 자전거 탈 때 스마트폰 보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내 일이다. 방금 본 것처럼 위험한 행동을 단속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에휴, 스마트폰 보면서 자전거 타는 것도 엄연한 불법 행위인데 그렇다. 어떤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외로 다들 잘 모른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몸에 지니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건데도 의외로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야구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방망이를 소지하면 불법 행위이다. 연습 때 방망이를 그대로 뒀네. 뭐 어때? 특별한 이유 없이 커터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둘, 공공장소에서 줄에 끼어들거나 사람을 밀치는 것도 불법이다. 좀 급해서 먼저 탈게요. 위 두 가지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만약 악질 행위로 판단된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셋, 도로에 있는 자전거를 상대로 경적을 울려선 안 된다. 아이 느려 터졌네. 위험 상황 회피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도로교통법 121조 1항 6호 54조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넷, 내일 아침이 수거일이니까 오늘 밤에 내놔도 되겠지? 수거일이 아닌 날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안 된다.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때에 따라 양쪽 다 해당하기도 하지. 혹시 사타케 씨 댁이 어딘가요? 거기서 쭉 직진하면 나와요. 뻥이지러. 다섯, 택배 기사가 길을 물었을 때 거짓 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애초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악질이라고 판단된 경우 형법 233조의 위계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벌이 무겁다. 방금 든 5가지 예는 실제로 단속한 적이 있는 것들이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매일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의외로 자주 있는 경우인데 잔돈 100엔입니다. 500엔이잖아. 아싸. 잔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246조의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재산상 불법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그래 돌려주자. 저기요 잔돈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것은 오폐물 투기죄, 남에게 온 편지를 열어보면 신서개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타인에게 몸싸움을 걸거나 싸움에 응했을 경우 결투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1889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도 구경꾼과 장소를 빌려준 사람들 모두 처벌을 받는다. 그 밖에도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궁금한 사람은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거기 둘!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안 되지. 경범죄법 제1조 27호 위반이야. 죄송합니다. 나온 참, 이런 자잘한 불법 행위들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 파출소 전봇대에 사람이 올라갔다고요? 전기사업법 위반입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단속하는 것이 바로 내 일이다. 내 이름은 카와다 요시키.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남자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고마워. 노후 자금은 약 2천만 엔 정도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이번에 아타미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어머, 아타미? 그래. 열심히 절약한 덕에 저축은 충분히 있어서 걱정은 없다.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준 아내와 함께 알찬 제2의 인생을 만끽하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잘 잤다. 배야. 일어나자마자 느낌이 오길래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엉덩이에서 큰 느낌이. 이거 설마. 그렇다. 이럴 수가. 60살이나 먹고 바지에 변을 찌르고 만 것이다. 난 원래부터 방귀를 자주 뀌는 체질이긴 했지만 퇴직하자마자 이게 뭐야. 일이 없어서 긴장을 너무 놓아버렸나. 이건 절대로 아내에게 말 못해. 하지만 그 후로 나는 빈번하게 또 바지에 변을 찌르게 되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것도 거의 매일같이.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고 뭐지? 설마 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해보면 어느샌가 팬티에 갈색 얼룩이 묻어있을 때도 있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번엔 신호도 없었는데 이 상태로는 여행이고 뭐가 없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창피해. 나는 변을 찌를 때마다 팬티를 숨겼고 아내가 잠든 뒤에 그걸 몰래 빨았다. 똥도 마음대로 못 싸다니. 내가 느낀 불안함과 자괴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변을 찌르는 게 무서워서 외출도 안 하게 되었고. 어머, 오늘은 낚시 안 가? 일정이 바뀌었거든. 나는 점점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다.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자존감이 낮아졌다.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을 겪으며 결국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빨아둬야겠다. 이제 거의 일상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러워진 팬티를 빨고 있었는데 잠이 깼네. 어머, 뭐해? 결국 이 한심한 꼴을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린 나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말을 하지 그랬어. 미안해. 둘이서 병원에 가기로 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나이가 들어 괄약근이 약해져서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괄약근이요? 변실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500만 명 이상이 변실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실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의외로 적다. 다 큰 어른이 변을 지르는 것을 부끄럽게 느껴서 창피해. 도저히 병원에 갈 용기를 못 낸다고 한다. 변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절박성 변실금인데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지 못하고 변을 지리는 경우다. 두 번째는 모르는 사이에 변이 나오는 수동적 변실금이다. 또야, 모르는 사이에 변이 나와 속옷이 더러워진다. 나는 두 가지에 다 해당했다. 제 항문은 고칠 수 있나요? 네, 카와다 씨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의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식생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미랑 인삼이 설사를 덜하게 해준대. 많이 먹어야겠군.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꼭 고쳐서 여행을 가고 말겠어. 내 이름은 카도타 켄지, 43세.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다. 직무는 수감자의 지도 및 시설 운영이다. 수도권에 있는 모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행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선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32번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은가? 별일 아닙니다. 그냥 허리가 좀... 그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감자의 고령화이다. 632번과 같은 자는 이 교도소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본래라면 수감자는 자기 발로 작업장까지 걸어가야 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쇠약해진 수감자들을 위해 교도소 안에 방 하나를 요양 작업실로 대용하고 있다. 여기에 모인 수감자들에게 맡겨지는 일은 쇼핑백 손잡이에 사용하는 끈을 묶거나 빨래 집게의 부품수를 확인하는 등 간단한 작업이다. 원래 일보다는 수요가 적은 비교적 가벼운 작업이다. 묵묵히 하는 건 좋지만 어쩐지 활기가 없네요, 여긴. 맞아, 결코 보람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 나도 한번 소장님과 상의를 한 적이 있지만 그들의 능력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묵살당했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40분 동안인데 물론 이 시간에 잡담은 금지이다. 보통의 수감자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사를 하지만 고령 수감자의 식사는 약간 종류가 다르다. 이게 수감자 식사라고요? 다져져 있는 게 꼭 이유식같이 생겼네요. 고령이 되면 씹는 힘이 약해지니까요. 평범한 식사를 하기엔 삼키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 외에도 식자재를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것도 준비해두고 있고 지병이 있는 수감자용으로 칼로리, 염분, 알레르기 등을 고려한 메뉴 또한 20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수감자들이 오후 작업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목욕탕 개조공사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욕조에 세면대, 입구에도 상당히 난간이 늘었네요. 고참부터 신입까지 고령 수감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안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하는 김에 일회용 기저귀용 쓰레기통 내용물을 회수하러 가자고.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저희가 할 일인가요? 자네 마음은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시설의 기능 유지도 교도관의 일이니까. 노화 때문에 식사나 배설과 같은 일상생활이 뜻대로 안 되는 수감자가 늘어나고 있다. 좋아, 천천히 내려, 천천히. 네, 내릴게요. 이 교도소에서도 일회용 기저귀 사용자가 10명 정도 있는데 그중 몇 명은 간호가 필요하다.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저 할아버지들 요양시설에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저 사람들은 수감자야.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탄우에 씨, 좀 참으세요. 거기 여기 좀 잡아줘. 네,
다른 수감자 도움까지 받아 간호를 할 때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우리 교도관의 임무는 수감자의 도망을 방지하는 경호 업무일 터인데 정작 하는 일은 간호 업무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간호 업무는 교도관에게 꽤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죄송해요, 선배. 저 더는 못 참겠어요. 그래, 이 일이 원인이 되어 내 후배도 여러 명 이직하고 말았다. 수감자들의 저녁 시간이 되면 새로운 작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약이 참 많네요. 이름 잘 확인해. 실수로 다른 사람 약이라도 먹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수감자에게 나눠주는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약을 앞에 두면 긴장하게 된다. 이렇게 고령자와 마주하고 있다 보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토미타 할아버지! 저리 비켜! 통로에서 떨어져! 여기선 1년에 1명 정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수감자가 나온다. 고인이 된 그들은 교도소 영안실에 있는 냉동시설에 며칠간 보존된다. 카도타 선배, 유족이 인수를 거절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동안의 유족에게 연락하는데 시체는 물론 유골조차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교도소 안에서 20년, 30년을 보낸 사람은 가족은 물론 외부 사람과의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사히 출소해도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돌아오게 된다. 신인도 노인,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노인, 수감자도 노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감자의 고령화는 멈출 기색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부에선 추가 인원 배치에 요양사도 고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라면 엄발의 오줌 누기지. 전문가들도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교도소 업무가 파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을 내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마오. 중국 저장상 동양시에 사는 초등학생이다. 마을은 지금 봄맞이 축제 준비로 몹시 바쁘다. 행사는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에 맞출 수 없다. 올해도 봄이 와버렸네. 벌써부터 무서워. 몇 번을 봐도 내키지가 않네. 사실 우린 이 계절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진짜 싫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특산품 때문이다. 이 마을에는 통쯔딴이라는 명물 요리가 존재한다. 3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오며 알게 되었는데 무려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요리이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보통은 그다지 먹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원래부터 여기에 사는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는 절대 못 먹을 거야. 어째서 우리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말하자면 통쯔딴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가 우리 오줌이기 때문이야. 너희의 오줌이 필요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장난인 줄 알았다. 안타깝게도 엄연한 사실이었어. 저것 때문에 타지에서 온 사람이 이 마을에 익숙해지기가 배로 힘들어진다니까. 통쯔딴은 마을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봄 축제에서 반드시 파는 점포가 있다. 좋은 오줌으로 삶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오줌은 우리한테 받아간다. 이사 와서 처음 맞이한 봄에 학교에서 오늘부터 남자는 변기가 아니라 여기에 오줌을 싸도록. 라며 선생님이 빨간 양동이를 보여줬을 땐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웃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 넌 9살이니까 아직 괜찮아. 네. 재료를 사용하는 오줌은 10살보다 어린 아이의 것이어야 한다. 너한테 들었을 때 생각했는데 왜 10살보다 어려야 하는 걸까? 그게 전통이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빨리 10살이 돼서 오줌 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어. 그리고 만드는 방법인데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엄마가 가게 아저씨한테 들은 말로는 우선 솥에 모아둔 오줌을 넣어 달걀을 삶고 삶아진 계란을 한 번 꺼내서 하나하나 금이 가게 해서 한 번 더 솥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달걀 속까지 오줌이 스며든다. 그 다음엔 불로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오줌을 넣고 하루 동안 푹 삶으면 완성이다. 이러니 이 시기에 마을에서 그런 냄새가 나지. 그냥 생지옥이야. 밖에 나가기가 싫어. 생각해보도록 축제 시기가 되면 가게 외에도 집집마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즉
마을 여기저기에 오줌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냄새! 마우, 빨리 창문 닫아.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집 벽에 스며들 정도로 심하다. 게다가 어른들은 이걸 억지로 우리에게 먹인다. 맛은 살짝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다. 그래도 냄새가 너무 심하다. 동양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대도시라서 다른 곳에 비해 인프라도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독특한 특산품만큼은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다. 얼른 어른이 돼서 오줌 안 줘도 되면 좋겠다. 난 어른이 되면 이 마을을 떠날 거야. 역시나. 내 이름은 겐다 코우키. 어디든 있는 매우 흔한 대학생이었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엉망이 되어버린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확실한 건 대학에 막 들어갔을 즈음이었다. 겐다, 나 너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당시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던 시게노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시게노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뭔 소리야? 그런 농담하는 거 아니다. 농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 시게노는 그렇게 말을 하고 본 적 없는 기괴한 표정을 띠며 멀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영문을 모르겠네. 그때 시게노가 했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곧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시게노? 우리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이후 녀석은 내 주변에 나타나서는 뭔가를 하고 있었다. 무슨 속셈이지? 물어보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또 도망쳤군. 내가 뛰쳐나갔을 때 녀석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다. 대체 무슨 꿍꿍이지? 뭘 어쩌자는 거야? 결국 학교에서 잠복해 있다가 동아리실에 들어온 시게노에게 어제? 나 미팅하러 갔는데? 너네 집을 왜 가냐? 맞아. 나도 쭉 같이 있었어. 주변 친구들도 시게노의 편을 들었다. 결국 그 이상 캐묻지는 못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계속되었고 동아리 친구들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다들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시게노가 다른 애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았다. 동아리 그만둘게요. 나는 동아리를 그만뒀다. 시게노와 연을 끊기 위해서다. 이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시게노는 그 뒤로도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아직도 있어.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웬일인지 도망가지 않은 시게노에게 외쳤다. 대체 왜 나를 노리는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녀석은 이렇게 대꾸했다. 너 여동생 가슴골에 반점 있지? 뭐? 녀석의 말을 이해한 순간 화가 나서 눈앞이 시뻘개졌다. 두들겨 패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매우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덮쳤다.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건 전자파 발생 장치라고 하는데 쉽게 인간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지. 이렇게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밤중이었다. 이상한 전자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잊지 마라. 난 언제든지 너랑 너희 가족을 죽일 수 있어. 정신을 잃기 바로 전 시게노는 그런 말을 했다. 녀석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엉망이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의 상태도 뭔가 좀 이상했다. 마미! 시게노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갑자기 왜 그래? 시게노? 그게 누군데? 마치 내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모두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리 태평한 거야? 나는 가족들에게 경고했다. 모두의 목숨이 위험했다. 무슨 말이야? 쭉 집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 너 괜찮은 거 맞아? 하지만 누구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기 있다! 당당하게 집 안에 들어오다니! 아빠! 여기 봐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도 없잖아! 이 자식! 이번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제발 진정해, 코우키! 그 뒤로 내 생활은 급격하게 변했다. 시게노는 어떠한 전조도 없이 우리 집 이곳저곳에 나타났다. 또 나타났어! 그리고 항상 날 협박하며 궁지에 몰아넣었다. 거짓말이 아닌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지? 이래선 마음 놓고 잠들 수 없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집안까지 들어오는 거지? 정보를 정리해보자. 전자파 장치가 있을 정도면 텔레포트 기계가 있을지도 몰라. 나 이외엔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녀석은 혼자가 아니야. 분명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숨어있어. 무슨 목적으로? 가족은 믿을 수 없어서 경찰에게 상담해봤다. 그러니까 텔레포트로 나타나서 전자파로 공격한다고요?
진짜예요. 이대로라면 살해당할 거라고요. 일단 진정하세요. 명백히 날 바보 취급하고 있었다. 이런 심각한 일을 방치하다니. 설마 시게노의 조직이 경찰을 매수한 건 아닐까?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다. 주인공이 24시간 도찰당해 전 세계에 방송된다는 내용인데 시게노가 날 가지고 노는 것도 다 찍혔을 거야. 전 세계 사디스트 녀석들의 놀이개가 된 거라고.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난 죽을 거야. 그렇다면 살해당하기 전에 죽여버리겠어. 부모는 나를 병원에 넣으려고 의논하고 있었다. 안 되겠군. 빨리 결판을 지어야겠어. 좁은 방에서는 내가 불리해. 밖으로 불러내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넓은 곳으로 가기로 했다. 시게노, 꼭 죽이고 만다. 공원에서 어린 꼬마랑 걸어가고 있군. 시게노 이 자식, 여자인 척해도 내 눈을 속일 순 없어. 전자파를 쓰기 전에 처리해야 해. 시게노! 꼬마가 전자파 장치를 꺼내려고 해서 둘 다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구치소에서 한숨 자고 흥분이 잦아들자 경찰은 나를 의사와 면담시켰다. 나는 계속해서 시게노의 악행을 나열했다. 기억하는 것도 괴로운 공포의 나날이었다. 의사는 말없이 그걸 메모했다. 그 뒤로도 의사와 변호사에게 같은 설명을 했고 재판장인지 뭔지에도 끌려갔다. 이것도 다 연출이겠지? 그때 공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하셨나요? 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저 제2, 제3의 시게노에게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혼란스러웠다. 판결! 심신미약이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뭐라고? 웃기지 마! 정숙하세요! 판결이 끝났는데도 시게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안도한 나는 자연히 입이 벌어졌다. 나는 정신과 격리병동으로 이송되었다. 환자 취급당하는 건 싫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참 힘들었겠네요. 주는 약을 먹고 얌전히 있었더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건 정말 시게노였을까? 그저 착각한 거면 어떡하지? 애초에 내가 본 시게노는 진짜였을까? 설마 다 환각이었나? 만약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는 짓을 저질러버린 건가? 면회입니다.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희한하게도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자객, 시게노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내가 찌른 사람의 복수를 하러 온 것 같았다. 그 눈빛은 이전에 나와 닮아 있었다. 법은 나를 벌하지 않았다.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속죄는 이것밖에 없다. 내 이름은 미야노 하지메. 검도로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난 팔이 하나 없지. 한쪽 팔을 잃은 것은 1살 때. 우리 집은 농가였는데 아빠. 부모님이 한눈을 판 사이 난 탈곡기 쪽으로 기어가고 말았다. 탈곡기에 팔이 빨려 들어간 나는 팔꿈치 아래 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다. 내가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나도 보고 있었더라면. 부모님은 사고가 난 것에 분해했고 날마다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당시 나는 한쪽 팔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영차. 어느샌가 팔 한쪽이 없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게 당연하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 같이 하지메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지? 네, 불쌍해. 팔이 하나 없다고 배려해주거나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이 괴로웠다. 특히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정말 싫었다. 난 한쪽 팔만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술을 하나 배우기로 했다. 그게 바로 검도였다. 오른팔이 없어도 해낼 수 있어. 난 그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팔이 하나 없다는 핸디캡은 엄청나게 컸다. 상대방은 양손. 대련을 하면 전혀 상대가 안 될 정도였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팔이 한쪽밖에 없다면 남아있는 왼쪽 팔을 철저하게 단련하면 돼. 한쪽 팔로 2배 힘을 내는 거야. 이렇게 내가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한손 상단 자세가 완성되었다. 너의 한쪽 팔은 핸디캡이 아니라 개성이다. 그걸로 상대방을 쓰러뜨려. 방어를 버린 초공격형 자세이다. 맞기 전에 쓰러뜨린다. 독자적인 전법을 연구한 나는 중학교 때 검도부 정규 멤버로 활약했다. 쳐낼 수가 없어. 틈이 없어. 머리! 양팔의 검사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차츰 나에게는 꿈이 생겼다. 나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검도를 가르치고 싶어. 이렇게 교직의 뜻을 둔 나는 강호팀이 있는 체육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대학 검도는 수준이 매우 높았다. 전국 굴지의 검사들이 모이는 엄청나게 격렬한 세계였다. 나는 자신의 검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팔이라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한쪽 팔만 할 수 있는 검술, 바로 이거야. 마치 신이 강림한 듯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팔이 하나면 죽도를 쥐는 위치에 따라 리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거리를 재기 힘들어진다. 나는 결국 팔이 하나라서 가능한 검술을 창조해냈다. 검의 리치를 순식간에 바꿔 상대를 현혹시키고, 간격이 바뀌었잖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검을 휘두른다. 한쪽 팔로만 가능한 전법을 익힌 나는 한쪽 팔이 없는 핸디캡을 가진 검도가가 아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최강의 외팔 검사가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전국 대회 날이 다가왔다. 이 큰 대회에 난 강호체육대 정규 멤버로서 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강적과의 사투를 펼쳤다. 여기다! 순간적으로 잡는 위치를 바꿔 간격을 넓혔다. 그리고 성광 같은 허리! 한판! 나는 전국 대회 최고 선수를 상대로 한쪽 팔로 한판 승을 거두었다. 시합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팔이 한쪽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었다. 그 뒤 중학교 교사가 된 나는 쉽게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검도를 통해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내 이름은 셈바 코타. 소브랄 산토스오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랫동안 요리사가 꿈이었던 나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배우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 중이다. 고타, 껍질 다 벗겼으면 설거지해. 네. 지금은 남미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이 배의 조리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산토스오는 아마존강을 항해하는 배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그래서 목적지인 아마존강 오비도스 항구까지 가는 동안 많은 손님의 식사를 만들어야 한다. 400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를 마련해야 해서 식사 시간만 되면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고타, 그거 옮기면 주방으로 와. 네, 금방 가요. 홀서빙과 주방 업무 둘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일을 익히기는 좋지만 정말 너무너무 바쁘다. 어쨌든 나도 요리사다 보니 엄마, 이거 맛있어. 그러게. 손님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바쁘지만 알찬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목적지인 오비도스 항구에 도착했다. 오늘 밤엔 도착 기념 파티가 열릴 거다. 정신 없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해둬. 네, 바로 그때 온몸이 울릴 정도로 큰 진동과 함께 바닥이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배가 왜 기울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뭐가 뭔지. 이상함을 감지한 승객들이 몰려들었지만 난 배에 관해 문외한이다. 대답해줄 수 없었다. 잠시 후 멀리서 항해 스태프가 급하게 달려왔다. 이 배는 곧 침몰할 겁니다. 지금 당장 탈출하세요. 잠깐의 정적 후 복도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되었다. 침몰? 그게 무슨 말이죠?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얼른 피신하세요. 선원들이 피신 유도를 맡았고 나도 승객과 함께 배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항구 근처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헤엄치면 육지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산토스오. 그걸 지켜보며 어쨌든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한 사이 캄캄한 수면 밑에서 녀석은 우릴 노리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피신을 돕던 선원들도 무사히 배에서 도망쳤고. 여러분, 물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침착하게 이동해주세요. 육지까지 거리는 약 10m 정도. 이 정도 거리면 사망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작은 한 노인이었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노인은 괴로운 듯 호적거리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승객들도 잇따라 물에 빠졌다. 마치 강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듯했다. 물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헤엄쳐서 겨우 육지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사타구니에 미지근한 것이 느껴졌다. 얼떨결에 오줌을 지렸나 보네. 하지만 웃을 수 있는 건 그때뿐이었다. 바로 다음 순간 사타구니 안쪽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 사타구니 안쪽을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통증이었다. 결국 고통 때문에 의식을 잃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기절초풍했다. 환자분은 칸디루라는 물고기에게 습격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칸디루는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메기과 물고기인데 그 지역에서는 살인 물고기라고도 불린다. 내 몸 안으로 침입한 것은 그 중에서도 흡혈 메기과로 크기는 약 10cm 정도라고 한다. 녀석들은 먹잇감에 때로 덤벼들어 항문이나 성기 등의 구멍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해 장기를 먹어치운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쇼크로 사망한다. 이렇게 살아남은 건 정말 행운이었다. 나는 칸디루에게 요도를 공격당했다. 칸디루는 암모니아 냄새에 민감합니다. 요도는 공격받기 쉽죠. 칸디루를 제거하기 위해 하복부를 절개했다고 한다. 희생자 수는 200명이 넘었다. 모두 수많은 칸디루가 달라붙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요리장님의 하복부에서도 칸디루가 6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퇴원 후 귀국길에 오른 나는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중이다. 남미 요리는 우리 가게의 인기 메뉴 중 하나다. 벌써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강 근처에는 가지 못한다. 탁한 물을 보고 있으면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코모리지로. 일본 최대 만화 공유 사이트 만화천국의 운영자다. 만화천국은 완전 무료다. 모든 만화를 마음껏 읽을 수 있다. 합법이냐고? 그럴 리가 있나? 이곳의 컨텐츠는 모두 불법으로 입수한 해적판이다. 이번 달은 조회수가 1억이 넘었네. 광고 수입이 엄청난데? 남이 죽어라 그림 만화로 돈을 버는 건 나라고. 이 세상은 참 만만해. 그렇다. 만화천국은 일본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이트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냐고? 특별히 알려주지. 원래 나는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유저를 더 모을 방법이 없으려나 사이트로 돈을 벌 방법을 계속 궁리하고 있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만든 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걸면 본 사람의 숫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한다. 즉 접속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도 많이 들어온다. 그때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만화였다. 바로 이거야. 한 권에 몇백 엔이나 하는 만화를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분명 접속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팀을 꾸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만화 파일을 수집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싹 다 모아. 어떨 때는 직접 구입한 만화를 스캔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만화가 무려 수만 권 정도 됐다. 만화천국의 존재는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갔고 유저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광고 수입은 5억엔에 달했다. 완전 부자 됐네.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만화천국이 너무 유명해진 탓인지 결국 출판사들에게 찍혀버렸다. 뭐? 만화천국 때문에 책 판매량이 줄었다고? 작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웃기고 있네. 우리가 문 닫아도 또 다른 사이트가 생겨날 텐데? 만화책 매출이 떨어지는 건 너희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불을 지피는 유례없는 전개였다. 다들 나 대신 광고해줘서 고맙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 인지도가 올라갈 뿐이야. 논의는 더욱 과격해졌고 만화천국은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만화천국의 조회수는 6억을 돌파했다. 추정 피해액은 약 3,200억 엔이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유저들이 읽은 만화가 실제로 팔렸다면 3,200억 엔의 매출을 올렸을 거란 소리다. 전자책 시장의 규모가 2,000억 엔 정도 되니까 나는 사이트 하나로 전체 전자책 시장의 매출을 뛰어넘은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가 잡힐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여유만만하냐고? 바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이 있기 때문이다. 만화천국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서버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있고 우크라이나, 스웨덴의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나를 추적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 아무리 날 짓밟으려고 해도 소용없어. 멍청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리가 없지. 이렇게 여유가 넘치던 나였지만 만화천국이 여러 업체가 연루된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총리님, 이건 일본의 문화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재정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2018년 4월 강요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만화천국을 직접 언급했고 법을 정비하기까지 사이트 활동을 막기로 했다. 뭐? 정부가 우리를 지목했다고? 얼른 도망칠 준비를 해야겠어. 국경을 넘은 서버 추적을 통해 만화천국은 4월 7일부로 폐쇄되었다. 게다가 공동조사본부를 세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금세 내 신상이 들통났고 결국 난 지명 수배자가 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와 경찰을 너무 얕본 것이다. 젠장, 이제 여기엔 못 있겠어. 돈은 충분하니까 빨리 튀자. 나는 해외로 도주해 방콕과 대만을 떠돌며 지냈다. 하지만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공항에서 일본과 국교를 안 맺은 나라로 도망쳐야 해. 일단
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간 뒤에 Hey you, please come with us. 7월 7일 나는 결국 출입국 관리국에 붙잡혔다. 일본 대사관에서 필리핀 당국에 내 신변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며칠 후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체포되었다. 남은 멤버도 곧 몽땅 잡혀 들어가겠지. 정부가 작정하고 칼을 뽑으면 해외로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 근데 왜 우리만 잡혀 들어가야 하는 거지? 만화 천국을 이용한 유저들도 모두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이용했다. 정의로운 척하며 우릴 비난한 놈들도 마찬가지다.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이나 만화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화 천국을 이용한 유저도 다 공범이라고. 내가 먼저 깜빵에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면 그땐 잘 부탁한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